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놀라운 소식의 효과, 마이너스 건강혁명, 지은이는 시바타 토시이코, 옮긴이는 윤혜림, 발행은 전나무숲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육류와 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해 점점 비만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데요. 그렇다고 한번 살이 찐 이상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적게 먹고 질병 없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바타 감량법을 담은 책인데요. 하루 권장 칼로리에 대한 고정관념과 상식을 버린 영양이 고루 담긴 소식 건강법입니다. 즉, 처음부터 먹는 양을 갑자기 줄이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하루 섭취 칼로리를 줄여나감으로써 인체의 항상성을 제어하고 몸이 소식 생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적게 먹으면 힘이 빠지고 병도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해진다. 물론 영양이 고루 담긴 소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운을 앗아가고 병을 주는 것은 맛 좋은 것만 골라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시바타 감량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변비, 불면증, 피부병, 통증과 같은 고질병을 비롯해 대사증후군, 생활습관병이 예방 및 치료됩니다. 독소와 체지방이 빠지면서 몸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몸에 기운이 충만하고 뇌가 구석구석까지 깨어나며 감각들이 되살아납니다. 식욕은 줄어들고 기력은 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판단이 정확해지고 행동력이 강해집니다. 또한 신체 나이가 30년이나 젊어집니다. 과한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마이너스 건강법은 우리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건강법입니다. 그동안 소식에 관심만 있고 실천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바타 감량으로 건강상식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맛 좋은 음식을 골라 배불리 먹는 습관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미식과 포식은 풍요사의 필연적인 상징이지만 정작 그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세대는 늘 허기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인류에게 성실과 근면을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살게 했다. 이렇듯 미식과 포식은 지금에 이르는 문명의 번영과 문화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침체와 쇠퇴의 주범이다. 나는 적게 먹기 시작해 나중에는 아주 조금만 먹고 사는, 아주 조금만 먹고 사는 장기간의 칼로리 감량 생활에 도전해 마침내 건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지금도 나는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눈을 크게 뜨고 꿈틀대며 살아 숨쉬는 강한 생명력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나는 섭취 칼로리 감량 전에도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고 감량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굶주림에 가까운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체중이 줄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내 의문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믿었다. 일종의 실험이었던 것이다. 그 감량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너무 몸이 말라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고 한동안은 낯선 호전 반응에 시달려야 했다. 가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 끝에 감량에 성공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1년간의 노력 끝에 적게 먹거나 아주 조금만 먹고 사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높이는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바타 감량에 필요한 2가지 조건. 시바타 감량에 도전하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긍정적인 욕구다. 건강해지고 싶다거나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다거나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평가를 얻고 싶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바람이 있어야 한다. 몸이 좀 약해도 괜찮다거나 개성이 부족해도 그만이거나 한번 애써볼 생각조차 없다면 조건 미달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려는 자기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합리적 사고다. 앞에서 말했지만 감량을 시작한 후 6개월 동안은 견디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 노고를 나머지 6개월 동안에 보상받았고 그 후로도 날마다 건강이라는 보수를 받고 있으니 충분히 만족스럽다. 진정한 건강을 얻고 나야 심신의 변화로 나타나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목표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손익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수익으로 자신이 가진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정도 대가는 기꺼이 치르겠다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 2가지를 가졌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시바타 감량의 세계로 떠날 일만 남았다. 최상의 건강을 누린다. 병에는 가벼운 병과 무거운 병이 있다. 변명도 참 여러 가지다. 그럼 건강은 어떤가? 병만 없으면 건강한 것일까? 동양의학에서는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병은 병이 나기 전의 상태를 뜻한다. 바람직한 순서부터 나열하자면 건강, 미병, 질병, 가벼운 병, 무거운 병이 된다. 나는 건강한 상태에서 기아에 가까운 체험을 했다. 그러고 나니 병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단계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시, 초소식을 하면 최상의 건강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한번 이 기분을 맛보면 계속 그 상태를 지키고 싶어진다. 질병과 멀어지니 의료비 걱정도 줄어든다. 나는 신장과 방광 쪽이 허약해 늘 불쾌 증상에 시달렸다. 20년 가까이 현미채식을 해도 전혀 낫지 않던 그 증상들이 소시, 초소식을 하면서 말끔히 사라졌다. 내 몸에 숨어있던 치유력을 발휘시키는 데는 현미채식보다 적게 먹는 생활이 더 효과적인 모양이다. 건강해야 몸이 느끼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소시, 초소식 생활로 체질이 강해지고 미병에서 건강의 영역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 자신의 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맛보게 된다. 그런 쾌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한 수준 더 높여두어야 한다. 통증 같은 불쾌함만 없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자. 그 정도에 만족하면 이미 당신의 건강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건강 영역에 들어가서 내 몸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그 상태를 지키거나
건강의 수준을 더 높이려고 애쓰게 된다. 또 평소에도 몸을 아끼고 보살피며 사소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시바타 감량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만 노리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물론 불쾌 증상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감량 과정에서 자신의 치유력을 확인하고 나면 자신의 몸을 믿고 의지하게 되니 전에 없던 관심과 욕구들이 생긴다. 마침내 건강 수준이 보통에서 최고로 오르면 이제는 자신 안에 숨어 있는 능력을 찾으려고 애쓰게 된다. 포기했던 일에 재도전하는 용기도 생긴다. 시바타 감량으로 얻는 진정한 효과란 이처럼 미래를 꿈꾸며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체중의 한을 정하고 조금씩 몸을 적응시킨다.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다. 감량에 들어가기 전에 감량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범위에서 원하는 체중의 하한을 정한다. 나는 적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환자도 병세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를 초소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감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였다. 여러분 중에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허리둘레나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해 감량에 도전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착실하게 진행해 가자. 나는 체중의 하한을 54kg으로 정하고 1년 동안 매달 평균 2kg씩 줄여나갔다. 전반 6개월은 적게 먹는 소식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후반 6개월은 몸이 소식에 적응해 호전 반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서 아주 조금만 먹는 초소식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12개월 만에 목표로 정한 체질량 지수를 초과 달성해 다시 소식으로 돌아왔다. 소식 생활의 준비 단계. 본격적으로 소식을 시작하기가 좀 부담된다면 시험 삼아 단기간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다음 항목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 이상 골라 한 달간 실천하면서 몸 상태와 체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 같은 식사 내용은 평소와 같게 하고 몇 끼 식사량만 70%로 줄인다.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 같은 식사 내용은 평소와 같게 하고 하루에 2끼만 먹는다. 식사를 현미 위주의 곡물 40에서 60%, 채소 20에서 30%, 곡류 5에서 10%, 해조류 5에서 10%, 뼈째 먹는 생선 5에서 10%로 바꾼다. 한 입에 30에서 50회씩 씹는다. 규칙적으로 워킹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늘린다. 배변을 촉진하는 매실장아찌 우엉조림을 만들어 먹는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체중도 줄었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위 항목들을 미리 실천해 두면 나중에 유효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일어나도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소식 생활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 삼아 한 달간 체험해 보는 것이 좋다. 소식 생활을 시작한다. 체중에도 관성이 있다. 갑자기 살을 빼면 우리 몸은 이에 반응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상성이 작용한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인체의 항상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감량에 성공하려면 비탈길을 내려가듯 연속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이 작용하기 어렵도록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시바타 감량에서는 음식을 통해 체질을 중용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 몸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질병에도 강해진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되니 요요현상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한번 최고의 건강을 누려보면 불쾌 증상이나 미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본은 3일간 반단식으로 체중을 5% 정도 줄이고 그 상태를 한 달간 유지한 후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체중을 유지하는 한 달 동안에는 식단을 소식에서 초소식으로 단계적으로 옮겨간다. 3일간 반단식을 하는 횟수는 현재 체중과 목표 체중의 차이,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본격적으로 소식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는 변비와 불면증, 어깨 결림 등이 낫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 몸 상태가 좋아진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실감하면 나중에 오는 호전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불쾌감도 덜 느끼게 된다. 식사는 현미를 중심으로 하고 단백질은 두부로, 비타민은 채소로, 미네랄은 무말랭이와 토, 마른 표고버섯, 다시마 같은 건조식품으로 섭취한다. 시바타 감량 실천 프로그램 준비 2주에서 1개월 식사는 기본식으로 한다. 기본식으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매일 매실장아찌 우엉조림을 5개씩 먹어 면역력을 높인다. 칡녹말 혹은 칡녹말에 고구마 녹말을 섞은 제품을 한 작은술씩 하루 3번 먹어 해독한다. 육류, 달걀, 붉은살 생선 같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 주류를 피해 위와 간으로 가는 부담을 줄인다. 식사를 할 때는 한 입에 30에서 50회 정도 씹는다. 반단식 3일 당근 2개, 사과 2분의 1개, 소송채 4분의 1단으로 주스를 만들어 하루에 3-4잔씩 마신다. 주스는 마시기 바로 전에 만든다. 목이 마르면 질 좋은 물이나 3년 번차, 현미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를 마신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쌀조청이나 보리조청, 메이플 시럽 같이 다당성 성분이 많은 것을 먹는다. 소식 1개월 반단식 후 처음 식사는 죽을 먹는다. 3일간은 육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삼간다. 식사는 기본식으로 한다. 칡녹말을 한 작은술씩 하루 3번 먹어 해독한다. 매일 매실장아찌 우엉조림을 5개씩 먹어 면역력을 높인다. 식사를 할 때는 한 입에 30에서 50회 정도 씹는다. 기본식 레시피 기본식의 식품 구성 비율 곡물 40에서 60%, 채소 20에서 30%, 콩류 5에서 10%, 해조류 5에서 10%, 뼈째 먹는 생선 5에서 10%. 기본식은 현미밥, 국이나 찌개, 반찬 한 가지, 절임식품으로 구성된다. 주식은 현미밥이고 반찬은 우엉간장조림, 무말랭이 조림, 톤연근조림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 여기에 된장국과 절임식품을 먹는다.
기본 반찬 3가지는 한 번에 각각 5끼 분량을 만들어 냉장고에 두고 매일 한 가지씩 돌아가며 먹는다. 그러면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다. 매실장아찌 우엉조림도 냄비 하나 정도로 만들어두면 열흘은 두고 먹을 수 있다. 조리할 때는 자신의 자율신경계 유형이나 체질에 맞들어 사용하는 식품의 종류와 맛을 조금씩 조절한다. 천일염에 깨를 섞어 식탁 위에 두고 현미밥에 뿌려 먹는다. 현미와 깨에 있는 지방에 소금이 들어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는다. 또 깨에 들어있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단백질은 근육과 장기를 구성하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와 세포의 암화를 막아준다. 아침보다는 저녁을 거른다. 나는 감량 1개월째부터 5개월째까지는 소식 1단계, 1400에서 1500칼로리 식사를 했다. 이때는 하루 3끼를 다 먹었다. 감량 6개월째부터는 소식 2단계, 1200에서 1300칼로리를 했다. 소식 1단계와 칼로리 차이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역시 하루에 3끼를 먹었다. 감량 7개월째 전반부터 소식 3단계, 800에서 900칼로리로 들어갔다. 소식 1단계보다 칼로리를 30%나 줄여야 했기 때문에 한 끼를 거르고 하루에 2끼만 먹었다. 감량 7개월째 후반부터 10개월째까지는 초소식 1단계 400에서 500칼로리를 했다. 소식 1단계보다 칼로리가 40%나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루에 2끼만 먹었다. 소식 3단계와 초소식 1단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느 식사를 걸러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래서 내 몸에게 물어봤다. 대답은 위와 장이 푹 쉬면 소화, 흡수에 쓰이던 혈액이 다른 장기로 갈 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이 좋다였다. 그러나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저녁 시간에 나만 빠지기가 미안했다. 아침은 평소에도 다른 가족보다 일찍 먹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저녁 대신 아침 식사를 거르기로 했다. 감량 12개월째는 체질량 지수가 한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섭취 칼로리를 조금 늘려 소식 3단계를 했다. 그 한 달 동안만은 아침 대신 저녁을 먹지 않았다. 아침을 걸렀을 때와 저녁을 걸렀을 때 내 몸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지 않았더니 소화기관이 점심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약 18시간이나 쉴 수 있었다. 그 덕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변을 보았고 속이 텅 빈 상태에서 아침을 먹으니 음식을 마치 온몸으로 맛보는 듯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런 경험으로 말하자면 섭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경우에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거르는 편이 낫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위와 장이 편히 쉴 수 있고 그때는 마침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몸도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루에 3끼를 먹을 때도 저녁은 좀 일찌감치 먹는 편이 좋다. 밤늦게 저녁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려 다른 물질 대사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에서 소화효소가 소모돼 노폐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건강을 지키는 식사 횟수와 시간대를 찾아 꼭 지키도록 한다. 감량 후 체중 관리법. 시바타 감량은 체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체질을 개선해 건강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감량 중에는 체중뿐만 아니라
몸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체온, 혈세, 기분, 배변, 수면이다.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시달렸던 불쾌한 증상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마침내는 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변화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 두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목표한 만큼 체중이 줄고 몸 상태도 좋아졌다면 이제부터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먼저 식사량을 10% 정도 늘리면서 경과를 살펴본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나 워킹도 조금씩 줄여간다. 물론 운동을 게을리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필요량은 지키되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한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본다. 체중이 안정되고 몸 상태도 여전히 양호하다면 현재의 식단과 운동량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알맞은 조건이므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한다. 만약 체중이 떨어졌다면 식사량을 10%더 늘려서 변화를 살펴본다. 나는 체중이 하한에 이른 후부터 3개월 정도 목표 체중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 결과 마침내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듯 아주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바타 감량을 이어가길 바란다. 식사 준비 요령. 시바타 감량은 일반 다이어트법보다 식사의 양이나 메뉴 선택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음식은 인간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게 하는 근본이므로 그 정도 노력은 감수해야 한다. 기능성 식품이나 영양보조식품 등은 영양이 균형을 이루고 칼로리도 계산하기 쉬운 데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첨가물이 들어있거나 여러 차례 가공 과정을 거친 것이 많기 때문에 시바타 감량에서는 먹지 않는다. 음식을 통해 질병이 낫고 더 건강해지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그러니 식사를 준비할 때 요령껏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것은 괜찮지만 정성까지 아끼면 안 된다. 음식은 몸 상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주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식사이므로 우리는 식사를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도 시바타 감량에서 제안하는 식사로 건강을 되찾고 나면 이런 생각들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소시 초소식 생활에서는 하루 섭취 칼로리 1200칼로리를 기준으로 곡물 주식과 채소 반찬으로 이루어진 기본식을 하루에 2번 먹는다. 기본식의 반찬은 우엉간장 볶음, 무말랭이 조림, 톳 연근 조림으로 한 번에 각각 5끼 분량을 만들어 두고 번갈아 가며 먹으면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다. 매실장아찌 우엉조림도 냄비 하나 정도로 만들어 두면 열흘은 두고 먹을 수 있다. 조리할 때는 자신의 자율신경계 유형이나 체질에 맞도록 사용하는 식품의 종류와 맛을 조금씩 조절한다. 호전 반응에 대처하는 법. 저혈당증을 다스린다. 감량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어지럼, 무력감, 짜증까지 겹쳐 일어난다. 신체적 불만과 정신적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증상들은 주로 저혈당증에서 나타난다. 저혈당증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체중의 약 60%가 수분이다. 과도한 수분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소시 초소식을 하면 몸의 대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분이 땀이나 대소변으로 활발하게 배출된다.
이때 몸에서 수분과 함께 나트륨도 빠져나간다. 채소나 녹즙의 풍부한 칼륨도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심하면 비틀거리는 증상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당분과 함께 염분도 섭취해야 한다. 소량의 천일염이라면 염분의 해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분을 섭취할 때는 바나나나 단맛 나는 채소로 만든 스프가 좋다. 외출할 때는 쌀조청이나 보리조청, 메이플 시럽과 같이 탄수화물 식품 중에서도 다당류가 많은 것을 챙겨간다.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다. 감량을 시작하기 전에 평소에 자주 나타났던 불쾌 증상이나 병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관련이 있거나 허약했던 체질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량을 시작하면 체중과 체질량 지수뿐만 아니라 체온, 혈세, 배변, 수면과 같이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본 항목도 매일 기록한다. 또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상태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적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지병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참고로 원인을 추정한 후 그것과 관련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고 기록해둔다. 수시 초소식을 통해 얻은 유익한 변화들을 하나씩 꼽다 보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의지도 다질 수 있어 좋다. 나처럼 걷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틈틈이 메모해 두었다가 일기 쓰듯 매일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화가 뚜렷하지 않거나 한동안 뜸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해보니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다거나 이맘때면 늘 나타나던 증상이 올해는 어째 잠잠하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된다. 기분이나 감정 같은 정신적인 변화들은 그때그때 간단히 적어두거나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 체온 같은 항목들의 변화 추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다. 이런 변화들을 살피다 보면 감량 중에 나타나는 불안을 달랠 수 있다. 또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에 자신이 생기면 느닷없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그 참모습을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직감을 믿고 그에 따라 판단해 보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스스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체험도 할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정하고 반드시 시계의 알림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겠다고 결심한다. 정말 다음날 아침 원하는 기상 시간에 정확하게 잠이 깼다. 이 정도라면 내 의식과 신체가 드디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의료기관의 현명한 이용.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나도 감량 과정에서 나타난 불쾌 증상 때문에 한동안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워낙 체격이 다부지고 튼튼했기 때문에 원인이 숨어 있다가 그제야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그런 증상들이 체질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몸은 고됐지만 감량에 대한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평소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체질적으로 허약할수록 더욱 불쾌한 증상들이 호전 반응으로 나타난다.
원인은 짐작이 가지만 아무래도 불안해진다. 살이 빠지면 몸이 약해진다더니 역시 사람들 말이 옳았다며 감량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다. 책에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다가는 큰일이 난다고 할지 모른다. 아는 환자 한 분이 호전 반응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돼서 병원을 찾았더니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나는 그에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 결과 다른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또 다른 병원에 가보았더니 결국 정상으로 밝혀졌다. 며칠 후에 그 환자는 귀가 다시 잘 들리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만약 처음 찾아간 병원의 진단 결과를 그대로 따랐다면 필요도 없는 치료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호전 반응은 몸이 나른하거나 잠이 오는 등 자각 증상은 있지만 딱히 혈압이 오르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니라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호전 반응은 대개 사나흘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오래갈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단 서양의학은 대개 병의 원인을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해서 처치를 하니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감량을 시작하기 전과 6개월 후, 1년 후쯤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의 상태와 변화를 확인해 두자. 몸에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한다. 단식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나니 개운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때까지 몸속의 독소를 쌓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식을 마친 후에 이전과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어렵게 맛본 개운함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소란 무엇일까? 배기가스로 오염된 공기,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키운 농작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수돗물, 색소나 방부제 같은 첨가물을 넣은 식품과 음료수 등이 바로 독소에 해당한다. 직접 먹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가구와 건축재료,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은 적은 양으로도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소나 다름이 없다. 이런 독소들은 호흡이나 땀, 대소변을 통해 완전히 배출되면 몸속에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대사 기능이 저하된 탓에 몸에 들어온 만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독소가 쌓여 암이나 뇌경색,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일간의 반단식을 시작으로 시바타 감량을 실천하면 서서히 대사 기능이 향상되므로 체내 정화작용이 일어나 독소가 활발하게 배출된다. 그 후에는 소시, 초소식 생활을 지속하면서 아예 독소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킨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한다. 대소변을 참지 않는다. 식사로 현미 위주의 주식과 채소 반찬을 먹는다.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은 되도록 무농약 재배 또는 유기 재배한 것을 고르고 간장이나 된장 같은 조미료 등도 첨가물이 없고 장기간 자연 숙성시킨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 조리할 때는 재료를 깨끗이 다듬어 씻고 다른 재료와 적절히 조합해 독소를 제거한다. 잘 씹어 먹는다. 한 입에 30에서 50회 씹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걷거나 목욕을 해서 땀을 흘린다. 온몸의 세포를 활성화해서 신체 대사 기능을 높이면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방법을 따른다. 식품의 잔류농약 제거하기. 현미. 씻은 현미에 물을 붓고 다시마 5cm 길이를 넣어 12시간 둔다. 밥을 짓기 전에 다시마를 꺼내고 현미를 물에 가볍게 2~3번 씻는다. 백미. 씻은 백미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 90분간 둔다. 밥을 짓기 전에 다시마를 꺼내고 백미를 물에 가볍게 1번 씻는다. 채소. 물 1000cc에 쌀식초 10cc를 넣고 채소 오이와 가지는 썰어서를 담가 약 20분간 둔다. 조리 전에 물로 씻는다. 뿌리채소는 껍질을 벗긴 후 다시마를 넣은 물에 약 5분간 데친다. 유해 물질이 빠져나온 물을 버리고 가볍게 씻은 후에 조리한다. 몸속에 쌓인 유해 물질 없애기. 하루에 3번씩 한 작은 술 조금 못 되는 양의 칡녹말을 입에 넣어 물로 마시면 소변을 통해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뇌를 비롯해 몸속에 쌓인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1~2달 정도 걸린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신체 수명은 크게 늘어났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늘어난 신체 수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20대, 30대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5세의 신체로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영포에버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기능의학 권위자이자 클리블랜드 클리닉 기능의학센터의 창립자인 마크 하이먼 박사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노화 방지 가이드북의 완전판입니다. 마크 하이먼 박사는 30대의 만성 피로 증후군, 브레인포크, 소화불량, 근육통, 불면증, 중금속 중독 등으로 고생하다가 기능의학을 통해 체내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기능의학과 최신 노화 연구를 접목한 영포에버 프로그램을 실천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고, 더 나아가 실제 나이는 63세이지만 신체 나이를 43세까지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젊은 신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영포에버 프로그램의 핵심을 담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식단부터 운동법, 생활습관의 변화, 적절한 영양보충제 복용법 등 개인별 맞춤형 장수 전략을 세워서 누구나 20년 더 젊어지는 신체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25세의) 활력을 95세까지 영포에버 프로그램. 영포에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120세까지 살 계획이다. 180세까지 살아도 좋을 것 같다. 건강하게 지내면서 삶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을 최대한 음미하고 싶다. 나이가 몇이든 활동적이고 영리하고 튼튼하고 활기차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고 싶다. 장수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와 적합한 사고방식만 있으면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생물학적인 나이를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영포에버 프로그램을 가이드로 활용해 보자.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더 활기차게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와 노화에 관한 연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발견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근본적인 원칙은 분명하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하지만 노화의 징후만 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대적인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갈 때 나타나는 건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찾기가 어렵다. 우리가 보는 징후들은 사실 비정상적인 노화의 징후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기능의학은 이유를 밝혀내는 의학이다. 인체의 핵심적인 생물학적 시스템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체내의 여러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의학이기도 하다. 기능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노화의 징후를 되돌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고 활기가 가득하고 길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나는 63세인데도 마치 25세인 듯한 느낌이 든다. 실제로 25세였을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더 현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며 좋은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나는 요새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튼튼하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낀다. 도전의식과 의욕도 충만해서 마치 인생이라는 여행을 지금 막 시작하는 기분이다. 나의 생물학적인 나이는 43세다.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수십 년씩 젊어지려면 우선 식단과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 너무 많거나 적은지 알아내야 한다. 7가지 핵심적인 생물학적 시스템에도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아래의 변화를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에 도움이 되는 식단 따르기, 전달 시스템과 호르몬 균형 최적화하기,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극대화하기, 염증 가라앉히기, 장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회복하기,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거나 없애고 해독작용을 최적화하기, 근육, 뼈, 세포 강화하기, 순환계와 림프계 지원하기, 정신, 마음, 영혼의 균형 회복하기. 영포에버 프로그램은 탄탄한 과학 지식을 거의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으로 변환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일일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치매, 제2형 당뇨병, 암, 자가 면역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체내의 핵심 시스템에서 발생한 불균형이다. 생물학적인 시스템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면 거의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 영포에버 프로그램은 우리의 엑스포좀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풍족하게 먹으면서도 칼로리를 제한하는 상태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면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장수 식단을 따라야 한다. 프로그램을 가이드 삼아 적절한 종류의 운동을 하고 푹 쉬고 잘 회복해보자. 수면의 질을 높이고 생체 리듬의 균형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쌓아보자.
공동체 의식과 인생의 의미도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전략에 적합한 영양 보충제와 호르메시스 치료법도 병행해보자.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뜨거운 물에 목욕하기, 찬물로 샤워하거나 찬물에 몸 담그기, 적색광 치료, 고압 산소 치료, 오존 치료, 저산소 시뮬레이터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내 몸의 7가지 핵심 시스템을 진단하라. 우리가 생물학적인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간접적인 지표들이 있다. 바로 혈당, 인슐린, 콜레스테롤, 혈압 등이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항목이 보통 20에서 50개고 많으면 100개 정도 된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검사 항목 중 대부분이 대리지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다고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수치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예측할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의학에서 측정되거나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친구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열쇠를 찾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라고 친구가 물었다. 저기 아래 길거리에서.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있어? 여기가 더 잘 보이니까. 이 농담은 의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찾기 쉬운 영역을 살펴본다. 기능의학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자세히 진단하고 검사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장, 면역계, 미토콘드리아, 해독 시스템, 순환계, 전달 시스템, 그리고 구조적인 시스템을 뜻한다. 기능의학은 앞에서 살펴본 건강상의 장애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기능의학을 활용하면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한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개인에게 맞춘 치료법을 마련할 수 있다. 7가지 핵심 시스템 자가 진단하기. 아래에 소개하는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7가지 핵심적인 생물학적 시스템 중 어디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하는지 알아보자. 거의 모든 문제는 의사의 도움 없이도 여러 실천법을 통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의학 의사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지 모른다. 7가지 핵심 시스템에 발생한 불균형을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 할 수도 있다. 자가진단 점수 매기기.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점수란에 체크 표시를 몇 개나 했는지 세어서 전부 더해보자. 그러고 나서 질문의 개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체크 표시를 한 질문이 전체의 몇 %인지 나올 것이다. 질문 20개 중 12개의 체크 표시를 했다고 가정하면 12 나누기 20은 0.6을 계산하고 거기에 100을 곱하면 된다. 이 경우 최종 점수는 60%다. 핵심 시스템 1. 마이크로바이옴 및 소화 시스템 검사. 아래의 테스트를 해보고 위장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식사 후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고 트림이 나고 속이 쓰리고 부글거린다. 만성적으로 효모균이나 곰팡이 감염, 완선, 지렴, 무좀, 발톱 곰팡이 때문에 고생한다.
영양 보충제를 먹으면 속이 메스껍다. 식사 후 피로감을 느낀다. 속쓰림이 있다. 제산제를 주기적으로 먹는다. 만성적인 복통이 있다. 설사를 한다. 변비가 있어서 화장실을 하루 한 번 이하로 간다. 대변에 기름기가 있고 크고 단단하지 않으며 냄새가 고약하다. 대변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을 발견한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증, 유해 반응이 있다. 빵이나 당을 섭취하면 배에 가스가 차는 탄수화물 과민증이 있다. 아구창이 있다. 항문 가려움증이 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은염이 있다. 혀에 생기는 지도 모양의 발진, 식품 알레르기나 효모균의 과잉 증식을 나타내는 지도 모양 혀가 있다. 혓바늘이 있다. 구내염이 있다. 사탕과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일주일에 술을 3병 넘게 마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항생제를 자주 먹는다. 혹은 과거에 자주 먹었다. 3년 안에 2에서 3회 이상.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나 다른 소염제를 꾸준히 복용한 적이 있다.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 프레드니손이나 코르티손을 복용한 적이 있다. 다음의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자폐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주사, 코가 빨갛게 충혈되는 상태, 사춘기 이후에 나는 여드름, 습진, 건선, 셀리악병, 글루텐 알레르기, 만성적인 자가 면역 질환, 만성적인 두드러기, 염증성 장질환, 과민대장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 근육통. 점수. 해당하는 항목의 수를 전부 더해서 질문의 개수인 27로 나누어 보자. 그러고 나서 100을 곱하면 된다. 10% 미만 건강함. 10에서 50% 불균형이 약간 있음. 영포에버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길 권한다. 50% 초과. 불균형이 심각함. 기능의학 의사를 찾아가서 추가 검사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자가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속을 살펴보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부터는 영포에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건강을 극대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음식부터 시작하자. 음식을 약으로 써라. 나는 30년 동안 의사로서 영양의학과 기능의학을 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음식을 약처럼 쓰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인간의 생리가 정말 다양하며 사람마다 영양 권장 사항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도록 도와줄 보편적인 원칙은 있다. 음식의 품질에 초점을 맞춰라. 무엇을 먹든 음식은 약이다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라. 자신의 신진대사, 유전자, 입맛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짜라. 비건 식단과 팔레오 식단을 결합한 패건 식단. 패건 식단은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음식의 품질, 약으로서의 식품, 개인 맞춤형 식단이라는 3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다. 패건 식단은 혈당 지수가 낮고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 항염과 해독작용을 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며 장을 치유하기도 한다. 이런 식단은 영양 밀도가 높고
장수에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컬, 폴리페놀, 산화방지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치유하는 섬유질로 가득하다. 폐건 식단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둘 다 재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건 식단에서 추천하는 음식. 식물을 많이 먹자. 접시의 4분의 3은 채소로 채워져야 한다. 색이 어두운 채소가 가장 좋다. 녹말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채소 위주로 섭취해라. 겨울 호박과 고구마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가능할 때는 유기농 채소나 재생 농업으로 재배한 채소를 구매하자. 과일은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 가장 좋다. 따라서 베리류, 키위, 수박을 먹자. 포도, 멜론을 비롯해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가끔 먹는 정도가 좋다.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말고 과일 상태 그대로 먹자. 말린 과일은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으로 먹어야 한다.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자. 견과, 씨앗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목초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달걀, 지방이 많은 작은 자연산 생선, 정어리, 고등어, 청어, 멸치, 자연산 연어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다. 기름이 필요할 때는 열을 쓰지 않거나 낮은 온도로 요리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높은 온도로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 오일, 유기농 버진 코코넛 오일을 쓰면 좋다. 견과와 씨앗류를 챙겨 먹자. 체중 감소, 당뇨병,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 몸에 좋은 미네랄, 단백질, 좋은 지방, 섬유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견과는 아몬드, 호두, 피칸, 헤이즐넛, 마카다미아를, 씨앗류는 호박, 삶, 치아, 참깨의 씨를 먹으면 좋다. 고기와 동물성 식품은 음식의 소스라고 생각하라. 고기와 동물성 식품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먹는다. 주 요리로는 고기 또는 동물성 식품 대신 색이 다양한 채소를 먹자. 식물성 식품만 먹어도 괜찮지만 가공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바, 가짜 고기가 아니라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의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동물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영양보충제를 곁들일 필요가 있다. 채식용 단백질 파우더에 아미노산이 첨가된 제품들도 있다. 재생 농업으로 키웠거나 풀을 먹여서 키운 동물로 만든 식품 또는 유기농 동물성 식품을 구매하라. 이런 식품이 영양도 더 풍부하고 지구를 위해서도 더 좋다. 동물이 먹는 다양한 야생식물 덕택에 식물 영양소도 풍부하다. 목초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을 골라라. 이런 달걀은 비싸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산화 방지제 등이 들어있다. 수은과 독소가 적고 좋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어라. 물고기를 자연에서 잡았거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키웠는지 확인하라. 정어리, 청어, 멸치, 고등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고 수은은 적다. 통밀가루가 아닌 통곡물만 먹어라. 글루텐, 특히 미국산 난쟁이 밀을 피하라. 곡물은 혈당을 끌어올리므로 하루에 반 컵이나 한 컵만 먹자. 혈당 지수가 낮고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곡물을 골라야 한다. 콩을 먹자. 렌틸콩이 가장 좋다. 녹말이 많은 커다란 콩을 주식으로 먹지 마라. 콩에는 섬유질, 단백질,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콩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콩에 들어있는 렉틴과 피트산염이 미네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 아무런 문제 없이 콩을 소화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 컵까지는 콩을 먹어도 된다. 설탕은 먹지 마라. 혈당과 인슐린 분비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다른 식품도 피해야 한다. 밀가루, 정제된 녹말, 탄수화물 같은 식품이 문제다. 설탕은 어떤 형태든 가끔 먹는 간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 몸은 음식이 목 아래로 내려가면 베이글과 설탕 한 그릇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액상과당,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설탕을 넣은 차, 과일 주스 등에 있는 칼로리는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들고 비만과 사망을 유발한다. 곡물, 콩, 씨앗류로 만든 기름은 식단에서 제외하라.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특히 옥수수유와 콩기름을 먹지 마라. 차규기로 짠 기름이나 냉 압착한 견과와 씨앗류로 만든 기름은 소스처럼 쓰거나 맛의 풍미를 위해서 소량 사용해도 된다. 높은 온도로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 오일이 좋다. 유제품을 피하거나 적게 먹자. 일반적인 유제품은 환경에 좋지 않으며 유제품을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유제품은 염증, 암, 골다공증,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소화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풀을 먹고 자란 동물로 만든 유제품을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다. 치즈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가끔 먹어도 좋다. 이왕이면 염소나 양의 우유로 만든 제품을 먹어보자. 염소와 양은 풀을 먹고 자라며 우유에 A2 카세인이라는 인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인 단백질은 염증이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낮다. 항상 유기농 제품, 풀을 먹고 자란 동물로 만든 제품, 재생농업으로 생산한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제는 재생농업으로 키운 A2 소의 우유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런 우유는 소화가 더 잘 된다. 견과 우유 중에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설탕이나 장을 망가뜨리는 증점제가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혈당 지수가 높은 귀리 우유도 조심하자. 살충제, 제초제, 항생제, 호르몬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줄여라.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용한 식품도 피하면 좋다. 가능하다면 재생농업으로 재배한 식품을 찾아라. 식품 라벨에 화학물질, 식품 첨가제, 보존제, 식용색소, 인공 감미료 또는 식품이 아닌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라. 요리할 때 부엌에서 찾을 수 없는 재료가 식품에 들어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과 장수의 토대는 식단이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명상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영양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도 질 좋고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의 취향에 어울리는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짜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이나 장수에 이를 수 없다. 음식을 약처럼 사용하자. 식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체내의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하자. 음식으로도 부족한 영양은 보충제로 더하라. 인류가 20만 년 동안 영양 보충제 없이 진화했는데 이제 와서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우리가 선조들처럼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자연에서 식량을 직접 구한다면 영양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버섯과 야생식물 800종, 내장육, 골수,
자연산 생선을 먹으면 영양 보충제가 필요 없다. 옷을 반쯤 걸치고 바깥에서 햇볕을 쬐다면, 환경 독소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만성 스트레스로 고생하지 않는다면, 밤에 잠을 8, 9시간씩 잔다면, 해의 움직임에 맞춰서 일어나고 잠든다면 영양 보충제를 안 먹어도 된다. 하지만 현대인은 영양이 부족한 식단, 유독한 환경, 스트레스가 많은 삶에 대항할 수 있도록 영양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한다. 나는 영양 보충제를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첫째, 영양 보충제는 누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이다. 둘째, 각자의 고유한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섭취하는 보충제다.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메틸화를 지원하는 영양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장에 부담을 주는 현대인의 생활을 생각하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챙겨 먹어야 한다. 모든 영양 보충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독립적인 회사 혹은 제3자가 제품의 순도와 효능을 검사하는지 확인해보자. 생체 이용률이 높고 활성화된 형태의 영양소를 함유한 제품을 골라라. 양을 늘리기 위한 혼합물, 식품 첨가제, 염료, 방부제도 없는 제품이 좋다. 장수를 위한 핵심 영양 보충제.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양 보충제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핵심 영양 보충 계획. 비타민 D3 매일 2000에서 5000 IU 섭취. 비타민 K를 곁들여라. 디자인 스포헬스의 비타민 D 수프림을 추천한다. EPA, DHA,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매일 1에서 2g 섭취. 빅볼드 헬스의 더치 하버 오메가는 냉압착한 제품이다. 그래서 지방의 산화를 예방하고 레졸빈이라고 불리는 항염 화합물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한다. 매일 연질 캡슐 2알을 먹어라.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신진대사의 기능을 최적화하려면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한다. 비타민 B군을 메틸화에 적합한 형태로 전부 섭취하자. 글리신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 매일 200에서 600g 섭취. 수면 근육의 이완과 기능에 도움이 된다. 나는 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글리신 마그네슘을,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추천한다. 2 제품 다 퓨어인 캡슐레이션스에서 찾을 수 있다. 매일 2알에서 4알씩 먹어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퓨어인 캡슐레이션스의 프로바이오틱 50B는 품질이 뛰어난 기본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매일 1알씩 먹어라. 경우에 따라 더 특수화된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장수 스위치를 활성화하는 법.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생활 속 실천법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수 경로를 활성화한다. 운동, 스트레스 해소, 수면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자. 그러면 자신, 가족, 일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더 오래 사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호르메시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아주 간단한 행동으로도 몸을 젊게, 강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다행히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으면 건강과 장수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체력의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산소 훈련, 근력, 근육량, 근육의 기능, 유연성과 민첩성. 몸을 움직이는 방법은 많으며 그중 일부는 운동보다는 놀이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자전거, 수영, 춤, 스키, 테니스 같은 운동을 떠올려 보자.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핵심은 유산소 훈련이다. 지금까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라. 만일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과 체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더 격렬한 운동을 하면 된다. 조깅, 자전거, 테니스, 춤, 조정을 즐기거나 트레드밀이나 일리프티컬 머신을 이용해 보자. 그러면 림프계가 움직일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싶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처럼 45에서 6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하다가 3분 동안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뛰면 된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이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해보자. 그러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지고 체중이 줄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크게 늘어난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운동하는 방법.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앱, 도구는 너무나 많다. 아래에 몸을 움직이기 좋은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분 동안 걸어라. 스포츠를 즐겨라.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거나 프리즈비 골프를 쳐라. 피크볼이나 후프 던지기도 좋다. 스탠딩 책상이나 트레드밀 책상을 사용해보자. 아니면 책상 아래에 미리 일리프티컬 머신을 두자. 평소보다 더 오래 서 있기만 해도 건강이 크게 좋아진다. 야외에서 하는 취미를 만들어라. 정원 가꾸기, 조경, 하이킹, 새 관찰, 사진 찍기, 낚시, 카누나 카약 타기 등에 도전해보자. 친구들과 함께 운동 클래스에 등록하라.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팀 스포츠다. 거의 모든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룹 클래스를 제공한다. 스피닝, 줌바, 의자를 활용하는 요가 등 운동 종류도 다양하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확인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운동을 훨씬 꾸준히 할 수 있다. 즐겁게 움직여라. 헬스장을 가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일 방법은 많다. 호르메시스를 활성화하는 법. 인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진화했다. 우리 선조들이 사는 환경은 온도가 20도로 섬세하게 맞춰지지도 않았고 음식을 아무 때나 먹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고 무거운 것을 들고 몸을 구부리고 뛰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적인 생활을 하면서 고된 신체적인 어려움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우리 몸에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몸을 더 강하고 행복하며 젊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회복력도 좋아진다. 칼로리 제한하기. 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하거나 단기간 단식을 하면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식사 시간의 제한, 간헐적 단식, 단식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식단, 키토제닉 식단. 밤새 12에서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부터 들여보자. 식사는 낮에 10에서 12시간 동안 몰아서 하는 것이 좋다. 장수하기 위해 운동하기. 장수를 위한 알약이 있다면 그 안에는 운동이 들어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한 종류의 운동은 우리의 건강, 신진대사, 장수를 최적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유산소 능력, 근력, 근육량, 유연성과 민첩성이 있어야 건강하게 지내고 우아하게 늙을 수 있다. 운동이 젊음을 유지하는 효과가 그토록 큰 이유는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이다. 여기서 운동을 통해서 호르메시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시 짚어보자. 1. 최대 산소 섭취량 늘리기.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면 신진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상태, 체력 수준을 알 수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오래 살 수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리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장 좋다. 2. 근육량 극대화하기.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몸에 군살이 없고 성능이 좋은 근육이 있어야 한다. 꼼수를 써서 근육량을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30분만 운동하더라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근력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해보자. 3. 유연해지기. 근육, 힘줄, 인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 기동성, 민첩성,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었을 때도 통증 없이 살 수 있다. 요가는 나이 드는 몸을 유연하고 민첩하게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온열요법과 한랭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을 벗어나면 몸이 건강과 장수에 큰 도움이 되는 자극을 받는다. 온열요법과 한랭요법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또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다. 한랭요법을 할 때는 몸이 낮은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호흡법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온도가 낮으면 숨쉬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빔호프의 호흡법을 소개한다. 1. 편한 자세로 눕거나 앉는다. 2. 심호흡을 30에서 40번 한다.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공기를 조금씩 내보낸다. 공기가 배와 가슴을 가득 채울 만큼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3.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숨을 참는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공기를 내보내라. 그러고 나서 숨을 다시 쉬어야 할 때까지 숨을 최대한 오래 참으면 된다. 4. 숨을 다시 쉬어야 할 때가 오면 심호흡을 하고 15초 동안 숨을 참는다. 5. 이런 호흡법을 서너 번 반복한다. 그 후에 찬물 샤워를 하면 더 좋지만 이 호흡법만 열심히 해도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한랭요법. 한랭요법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기도 한다. 도파민은 집중력, 주의력, 보상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한랭요법을 매일 1에서 4분 동안 실천해보자. 아래에 소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살펴본 빔호프의 호흡법을 실천하라. 매일 아침 1에서 2분 동안 찬물로 샤워하라. 목욕물을 찬물로 받고 1에서 4분 동안 냉수욕을 즐겨라. 냉수욕을 더 차갑게 즐기고 싶다면 욕조에 얼음을 넣는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수욕 기계를 이용해도 좋다.
온열요법. 체온을 높이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장수에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온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더 건강하게 지내고 오래 살 수 있다. 시도하기도 쉽다. 1.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좋다. 목욕물에 앱섬 솔트 2컵과 라벤더 오일 10방울을 더하면 수면, 근육 회복, 코르티솔 수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2. 사우나를 하라. 요즘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사우나 담요, 크기가 작은 이동식 1인용 적외선 사우나기, 대형 사우나기 등이 있다. 거의 모든 가정용 샤워 시설에 스팀 샤워를 쉽게 설치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주일에 4-5번 30분씩 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